과잉. 지나치면 아리한만 못하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사망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선천면역의 부작용으로 일어난다. 선천면역의 저항성을 가진 코로나19는 적응면역이 작동하기 전까지 감염 지역을 계속 넓혀나간다. 그러다가 폐까지 감염되면 선천면역은 바이러스 봉쇄라는 원리의 목적보다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의 주범으로 탈바꿈 한다. 폐에서 염증 신호들이 폭증하면서 흡박거리를 둘러싼 모세혈관에 삼초액들이 빠져나오면 침대에 누워서 물에 빠진 상황이 된다. 즉 선천면역은 과유불급이다. 면역의 기본 전략은 지역 강화다. 선천면역이 봉쇄하는 감염 지역이 좁을수록 효과적이며 넓게 퍼질수록 혼란에 빠진다. 선천면역만으로 바이러스의 증식을 완전히 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의 경우는 적응 면역이 완료되기까지 감염 지역이 상기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선천 면역이 막아낸다. 그러면 준비된 항체와 사례세포가 상황을 마무리한다. 하지만 교활한 코로나19는 선천 면역을 쏘여가면서 세포들을 감염시켜 나간다. 선천 면역의 위험을 알아차릴 때는 감염 지역이 너무 넓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는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의 공조에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첫째는 적응 면역에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가 줄어드는 것이고, 둘째는 적응 면역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감염 지역이 넓어지면 적응 면역의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골수와 흉근에서 만들어지는 신입 림프구들이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신입 림프구들은 자신이 만드는 수용체들을 항원과 맞춰보면서 선택이 된다. 그런데 감염 지역이 넓어서 위험 신호를 접수한 림프절이 너무 많아지면 신입 림프구 자원도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그리고 활성화된 림프구들이 감염 지역으로 침투할 때도 지역이 넓으면 집중도가 떨어진다. 이런 악조건이지만 건강한 성인의 경우는 코로나19에 의한 선천 면역의 늦은 출발을 적응 면역이 충분히 극복해낸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는 적응 면역이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에 적응 면역이 개입되기 전에 폐로 감염 지역이 확대되면 상황은 급격히 악화가 된다. 가장 큰 위험은 폐렴이 유발하는 호흡 곤란이다. 그림 32-1에서 폐의 흡합가리는 폐동맥과 폐정맥을 연결하는 모세혈관이 촘촘하게 감싸고 있다. 이 모세혈관을 지나는 즉 혈관은 흡합가리 내부를 채우고 있는 공기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놓는다. 이런 기체 교환을 위해서 흡합가리 흡합가리가 기관지 흡합가리를 싸고 있는 모세혈관이라. 모세혈관 상피세포와 폐 모세혈관의 내부세포 사이의 두께는 아주 얇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19가 들어오면 선천면역의 사이토카인들이 흡합가리를 둘러싼 모세혈관의 내비세포에 직접 강력한 영향을 준다. 그럼 모세혈관의 이 틈이 넓어지면서 흡합가리 내부로 혈장 즉 림프가 빠져나오게 된다. 흡합가리는 막장이기 때문에 분비된 림프는 점점 차오른다. 림프로 채워진 흡합가리는 기체 교환이 불가능해진다. 이 막장의 림프는 상피세포의 손모운동으로 잘 제거되지 않는다. 이 림프를 보내는 방법은 림프관과 흉곽 근육이 만드는 폐의 수동적인 움직임이다. 따라서 흡합가리로 흘러나오는 림프의 양이 보내는 양보다도 더 많은 상황이 되어진다. 이 림프에는 아직도 중화항체가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감염도 따라서 퍼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악화가 된다. 코로나19의 호흡기 내부 전파는 기관지의 분지를 따라서 진행된다. 따라서 흡합가리에 발생하는 염증도 기관지를 따라가면서 일어난다. 그림 32-2는 바이러스성 폐렴을 보여주는 흉부 방사선 사진이다. X선은 뼈나 액체 같은 밀도가 높은 물질은 잘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방사선 사진에서 검은 것은 공기이고 하얀 것은 뼈 혹은 액체다. 원래 폐는 까맣게 보이는데 공기가 가득하다는 의미다.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쪽 그림에서처럼 폐가 하얗게 보이는 것은 이 구역에 흡합가리들이 액체로 차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위쪽 그림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구역은 기체 교환이 일어나기 어려운 죽은 공간이다. 하얀 것은
이 상황을 컴퓨터 단층 CT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쪽 사진같이 하얗게 물이 차 있다. 간지력이 찬 지역이 더 뚜렷하게 보인다. 폐렴이 진행되면서 이런 좁은 공간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체 교환 능력은 점점 더 떨어진다. 폐의 기체 교환 용량의 최대치는 위험한 상황에서 최고 속력으로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진화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의 평온한 일상생활에서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용히 바이러스성 폐렴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갑자기 호흡 곤란이 발생하면서 조금의 연쇄 반응이 일어날 위험도 커진다. 이렇게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숨이 차다고 느끼는 만드는 원인은 산소의 부족이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증가이기 때문이다.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는 상황을 예민하게 감지하는 센서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단백질로 만들어진 센서들은 넘치는 것은 잘 감지하지만 부족한 것을 감지하는 데는 낙제생이다. 따라서 호흡 조절을 위해서는 산소 부족보다는 이산화탄소 과잉을 감지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 적혈과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먹바꾸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과잉은 산소의 부족과 거의 동일한 의미다. 이런 이유로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하면 머리만 살짝 멍해지는 정도이지만 숨은 몇 초만 참아도 혈액 내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엄청난 고통이 몰려온다. 그런데 바이러스성 폐렴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산소 공급의 반비례 상황에 불균형이 생긴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충분하지만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어도 본인의 주변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산화탄소 배출까지 힘들어져 호흡 곤란을 느끼는 순간에는 이미 산소 부족으로 인체의 중요 기능들이 떨어지기 시작한 상태다. 이때부터는 조그만 충격에도 사망할 위험이 커진다.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은 호흡 곤란이라는 물리적인 문제 이외에도 선천 면역 과잉이라는 면역학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기관지에서 증식하는 바이러스 입자의 경우는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포 주변을 흐르는 림프에 섞이게 된다. 림프는 꼬불꼬불한 림프관과 림프뇨를 통과한 뒤에 전역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국도를 타고 가다가 검문소에 걸려서 제거되는 셈이다. 그런데 허파과 허리의 상피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는 장애물이 없다시피 하다. 따라서 코로나19와 허파과 허리의 상피세포를 감염시키면 배출되는 입자가 모세혈관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 전신을 선언하는 혈관의 내부로 들어온 바이러스는 고속도로에 올라탄 셈이다. 바이러스가 인체의 외부인 호흡기 점막에 존재하는 것과 인체의 내부인 혈관에 존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르다. 혈관 내부에 감염을 일으키는 에볼라나 심증후군 출혈 같은 바이러스들이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바이러스가 전신으로 퍼지면 선천 면역도 전신에서 반응을 일으킨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은 전신적인 선천 면역 가행 반응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선천 면역은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조절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퍼지지 않도록 억제한다. 하지만 혈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선천 면역 반응은 이런 초점이 없다.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면 그 영향으로 전신 혈관의 내비세포 간극이 벌어지고 대량의 혈장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순환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 심장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혈액에 압력이 걸리지 않는다. 급격히 혈압이 떨어지는 쇼크가 발생하는 것이다. 쇼크가 생기면 심장이나 폐로 가는 혈액의 양은 더욱 줄어들고 폐렴으로 한계에 몰려있는 산소 부족이 더욱 악화된다. 또한 혈관 내부에서 선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내비세포에 손상이 생긴다. 손상이 심해지면 모세혈관들이 터지면서 내부 출혈도 발생한다. 출혈이 생기지 않더라도 미세 혈전이 발생되기 시작한다. 혈관의 내비세포에 손상이 생기면 혈액 응고 기전이 활성화되어 혈전이 만들어진다. 상처가 났을 때 출혈을 막고 외부의 균이 혈관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피딱지가 이것이다. 유전적으로 혈액 응고 기전이 손상된 혈액병의 경우는 상처가 나도 피가 멈추지 않는다. 이런 고마운 혈액 응고 기전도 국소적으로 작동해야 고마운 기능을 발휘한다. 혈관 내부에서 혈액 응고 기전이 작동하면 사망으로 원인을 돌변한다. 이런 현상은 파종혈관 내응고증이라고 한다. 혈관 내부에서 만들어진 미세 혈관들은 전신을 순환하면서 폐, 신장, 간, 뇌 등의 중요 장기로 가는
어수의 혈관들을 막아버린다. 이렇게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 가뜩이나 부족하던 산소 공급은 치명적인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 결과 정뇨장기의 세포들은 산소 부족으로 죽어가게 된다. 특히 폐의 모세혈관이 막히면 간신히 유지되던 산소 공급은 결정타를 입는다. DIC는 일단 발생하면 계속 악화되는 연쇄 반응이 반복된다. 결국 정뇨장기들이 동시에 회복될 수 없는 손상을 입는 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생하고 환자는 사망한다. 이렇게 코로나19는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이 공소 교대를 할 타이밍을 어긋나게 만든다. 박지에서 건너온 코로나19는 선천 면역 몰래 정식 영역을 금세 확대해 나간다. 또한 적응 면역의 기억세포가 없는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새로운 항체를 골라내는 데 시간이 걸린다. 적응 면역이 바이러스의 폐에 도달하기 때까지 항체를 찾아내지 못하면 정전 사이토카인의 연주는 악몽의 난장판으로 변한다. 폐렴이 발생하면서 혈액 내의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적응 면역의 기능도 떨어진다. 혈압이 떨어지고 미세혈전이 생겨서 혈액의 순환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년 장기들과 함께 혈액 순환에 의존하는 적응 면역도 타격을 입는다. 따라서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의 교대 타이밍은 다른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촉박하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이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 타이밍이 어긋나면 죽음으로 달려가는 선천 면역 반응이 시작된다. 이 경계가 폐렴이며 코로나19 사망의 98%는 폐렴으로 시작이 되었다. 아하.